저는 현관문 소리를 들으며 마지막으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것이죠.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동안 제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말해야 할 때가 왔구나 싶었거든요. 문이 열리자 집안의 정적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평소라면 부엌에서 국 끓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오늘은 달랐죠. 저는 일부러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들을 위해 밥상을 차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거실에 놓인 가방 2개를 보며 아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낡은 가죽 가방과 보따리. 그것이 제 평생의 전 재산이었어요. 많지도 않더라고요. 70년을 살았는데 진짜 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불안을 달래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짜증 섞인 얼굴로 말했죠. 또 어디 가시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서늘해졌어요. 또라니. 마치 제가 평소에 집을 자주 비운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사실 저는 이 집에서 하루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저는 방문을 열고 천천히 나왔습니다. 손에는 집 문서를 들고 있었어요. 그 종이 한 장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제 인생의 마지막 카드 같았거든요. 나 이 집 정리했다. 그 말이 나오자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게 보였습니다. 놀람과 당황 그리고 뭔가 계산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그 표정들을 다 읽을 수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리가 뭔 뜻이에요? 아들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된 후였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말들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어요. 이제 나는 여기서 할 일 다 했어. 너희 살림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는 내 인생을 살러 간다.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며느리 얼굴에는 불쾌함이 역력했고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기분을 살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 말 한마디가 이 집의 모든 것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서 제가 찾고 싶었던 건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보이는 건 당황과 불안뿐이었죠. 평생 저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던 그가 이제 와서야 제가 떠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줄곧 일했다. 새벽에 나가서 남의 집 살림 도와주고 밤늦게 돌아와서는 내 밥 차려주고 그렇게 살았어. 아들이 고개를 떨궜어요. 기억하고 있겠죠. 제가 얼마나 힘들게 그를 키웠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도 지금도 고마워한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된 하루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 모든 게 너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였어. 며느리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가 과거 이야기로 눈치를 주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건 눈치가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직장 나가 있으니까 애들은 내가 키웠지. 밥도 내가 하고 빨래도 내가 하고 집안일이 다 내 몫이었어. 그때 며느리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당연하다 여겼지. 내 자식 내 손주 돌보는 게 뭐가 어렵겠나 싶었어. 사실 그랬어요. 처음엔 정말 기뻤거든요. 손주들 키우는 게 즐거웠고 아들 내외가 일하는 동안 제가 집을 지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것이 의무가 되고 강요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아플 때는 어떻겠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기억은 아직도 가슴이 아프거든요. 병원에 수술 받으러 갔을 때도 혼자였다. 회복실에서 눈 떴을 때 아무도 없었어. 그때 알았지. 내가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는 걸. 아들이 입술을 떨었어요. 기억하겠죠. 그때 저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마취에서 깨어나 텅 빈 병실을 봤을 때의 그 절망감.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며느리는 차마 제 눈을 보지 못하더군요. 자기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수술 받는 날에도 친구들과 쇼핑을 갔다는 걸 말이에요. 나는 그저 가족이라고 믿고 버텼는데 사실 나는 가족이 아니었던 거다. 그냥 살림하는 사람이었어. 그 말이 거실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들은 반박하지 못했고 며느리도 말을 잃었어요. 진실이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어. 나는 내 몫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걸. 더 이상 너희 뒤에서 희생만 하다가 죽을 순 없잖니. 그것이 제 30년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고 그날 밤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일이었는데 지금도 생생해요. 저녁을 차리고 있는데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밝더라고요. 이번에 제주도로 가족 여행 다녀오자.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들뜬 게 느껴졌죠. 저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저도 함께 가자는 말이 나올까 싶어서요. 좋네. 아이들도 좋아하겠다. 아들이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가족 여행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저도 포함되겠죠. 오랜만에 바다도 보고 손주들과 함께 추억도 만들고 생각만 해도 설레었어요. 하지만 이어진 며느리 말에 제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그냥 집에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몸도 불편하시고 여행 가면 오히려 저희가 챙겨드려야 하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어요. 쨍그랑 소리가 났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 그게 낫겠다. 어머니는 집에서 쉬시고 우리끼리 다녀오자. 아들도 별 고민 없이 동의했어요. 우리끼리라는 말이 특히 아팠습니다. 그럼 저는 뭐란 말이에요? 평생 가족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정작 가족 여행에서는 제외되는 거죠.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그 말이 맴돌았거든요. 저희가 챙겨드려야 하니까. 마치 제가 짐처럼 느껴지는 말이었어요. 언제부터 제가 가족에게 짐이 됐을까요? 다음 날부터 그들은 신나게 여행 준비를 했어요. 며느리는 인터넷으로 숙소를 예약하고 아이들 옷을 챙기며 들뜬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함께 계획을 짜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없는 가족의 모습이 그렇게도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이다니. 정말 저는 이 집에서 짐이었던 걸까요? 여행 전날 밤 저는 오래된 장롱을 열고 집 문서를 꺼냈어요. 세월에 바랜 종이였지만 그것만이 제가 이 집에서 가진 유일한 권리였거든요.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서 있을 자리가 없어. 마음이 결정되니까 오히려 시원해졌어요. 그들이 떠난 사이 저는 부동산을 알아봤습니다. 울진에 작은 집이 나왔다더군요. 바다가 보이는 곳이라고 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그들의 웃음소리가 현관까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지막으로 짐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말할 시간이 됐어요. 제가 이 집에서 짐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더 이상 그림자로 살지 않겠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평생 저에게 그런 목소리로 말한 적이 없었는데 집 문제가 되니까 달라지더군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집을 정리하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아들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그 눈에서 걱정이나 사랑을 찾고 싶었지만 보이는 건 당황과 불안뿐이었어요. 자기 앞날을 걱정하는 눈빛이었죠. 말이 안 된다고?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게 말이 되는 일이었냐? 제 목소리에도 힘이 들어갔어요. 참았던 게 터져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저에게 소리쳤어요. 어머님, 아무리 서운하셔도 그렇지. 어떻게 집을 마음대로 파세요? 저희는 어디서 살라는 건가요? 아이들은요?
그 말을 듣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금까지도 자기들 걱정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이들 안 키워줬나? 내가 일하러 나갈 수 있었던 게 누구 덕분이었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애들 등원시킨 게 다 누구였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쌓였던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아들은 눈을 감고 있었고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어요. 나는 이 집에서 늘 그림자였다. 밥 짓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애 봐주는 사람. 하지만 가족은 아니었지. 그때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집을 팔아버리시면 저희는. 또 그 소리구나. 저는 소리쳤어요. 눈물이 쏟아졌지만 참지 않았습니다. 너는 한 번도 나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구나. 늘 집, 돈 그런 것만 걱정했지. 나는 내 어머니야. 한 사람이라고.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며느리도 처음으로 말을 잃었고요. 아이들은 무서워서 방으로 도망갔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아플 때 누가 병원에 와줬나? 외로울 때 누가 손 한 번 잡아줬지? 나는 너희한테 가족이 아니었어. 그냥 편리한 사람이었다고. 그 말이 끝나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들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고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이제는 끝이다. 나는 울진으로 간다. 거기서 내 인생을 살 거야. 식탁 위에 집 문서와 도장이 놓여 있었어요. 그것이 제 결심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의 그림자가 아니라 제 삶의 주인이 될 거였어요. 저는 여행 가방을 끌고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묵직했습니다. 마치 긴 세월의 마침표를 찍는 것 같았어요. 기차역으로 가는 길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수십 년 만에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걷는 길이었거든요. 아무도 저에게 뭘 하라고 하지 않았고 제가 어디로 가야 한다고 정해주지도 않았어요. 울진행 버스에 올라타니 바다 냄새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어요. 그 냄새를 맡자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 고향 바다 냄새였거든요. 버스가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모두 새로워 보였습니다. 평생 출근길과 시장 가는 길밖에 몰랐는데 이렇게 어딘가로 떠나는 길은 처음이었어요. 울진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바다가 붉게 물들어 있더라고요. 파도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로 산 집은 작았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마당도 있었고 부엌 창문 너머로는 바다가 살짝 보였어요. 저는 방 안에 짐을 풀면서 중얼거렸어요. 이제 내 집이구나.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집이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니까 정말 실감이 났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는 집. 제가 원하는 시간에 밥을 먹고 제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며칠 후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앞집 아주머니가 친근하게 인사하더라고요. 새로 이사 오셨나 보네요.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옆집 할머니는 각 구운 고구마를 가져다 주셨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를 받아들면서 눈물이 났어요. 서울에서는 누가 저에게 뭔가를 가져다 준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고맙습니다. 혼자 살기가 좀 막막했는데. 뭘요? 우리가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서울에서는 평생 시어머니였는데 여기서는 그냥 김순자 씨였어요. 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건 작은 강아지를 키우게 된 거예요. 길에서 떠돌던 하얀 강아지를 데려와서 혜온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혜온이는 제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녔고 밤에는 제 침대 옆에서 잠들었어요. 혜온아, 이제 우리 둘이 진짜 가족이야. 혜온이를 쓰다듬으며 그렇게 말했을 때 정말 가족이 뭔지 알 것 같았어요.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는 것.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어요. 생전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잠드는 밤이었습니다.
누가 깨워서 뭘 하라고 할 사람도 없고 누구 눈치 볼 일도 없었어요. 정말 자유로웠어요. 울진에서의 아침은 서울과 완전히 달랐어요. 창문을 열면 바다 냄새가 먼저 찾아왔고 갈매기 울음소리가 알람 대신 저를 깨웠어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서 밥해야 한다는 강박도 없었죠. 혜원아, 오늘은 뭐하고 놀까? 강아지 혜원이가 꼬리를 흔들며 제 주위를 맴돌았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이렇게 순수하게 저를 좋아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하루하루가 평화로웠어요. 아침에는 작은 텃밭에 물을 주고 낮에는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저녁에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요. 누구도 저에게 뭘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모든 선택이 제 것이었어요. 언제 밥을 먹을지, 뭘 볼지, 어디를 갈지. 그 자유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소중해졌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특히 바람에 아이들 웃음소리 같은 게 들리면 무심코 손주들을 떠올렸거든요. 그 애들이 자라면서 읽던 동화책, 잠들기 전에 불러달라던 자장가, 작은 손을 꼭 잡고 걸었던 기억들. 이제 그 아이들에게는 할머니가 없는 거네. 그런 생각이 들면 눈물이 났어요. 제가 떠나기로 결정한 건데도 그 애들이 그리웠어요. 어느 날 시장에서 젊은 부부를 봤어요. 아이 손을 잡고 다정하게 걸어가는 모습이었죠. 그 광경을 보자 발걸음이 멈춰버렸어요. 예전 제 아들도 저와 그렇게 걸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 말이에요.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진 걸까?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리웠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들도. 미워하고 싶었는데 완전히 지울 수는 없더라고요. 밤마다 일기를 쓰듯 지난 일들을 돌아봤어요. 아들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던 손길, 며느리에게 서운해도 참고 웃어주던 모습들. 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족이라는 말이 이제는 아프더라고요. 너무 많이 아파서 상처가 된 말이었습니다. 혜원이를 안고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래, 이제 여기서 살 거야. 후회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가끔은 그 아이들이 그립구나. 파도가 제 속삭임을 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처럼 그리움도 왔다 갔다 했어요. 완전히 잊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평화와 오래된 그리움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울진에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번호를 보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화가 났던 마음과 그리웠던 마음이 동시에 올라왔거든요. 엄마.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예전처럼 건성으로 하는 인사가 아니었어요. 뭔가 간절한 게 느껴졌거든요.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들이 계속 엄마를 찾아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서? 엄마 없이는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돌아와 주실 수 없을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뭔가 통쾌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이제 와서야 제가 필요하다고 하다니. 너희가 여행 갈 때는 나를 짐이라고 했잖니. 이제 와서 왜?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참 후에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어요. 너무 늦었거든요. 며칠 후 동네 아주머니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어요. 서울에 사는 친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을 통해 들은 이야기였어요. 아들 집이 엉망이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혼자서 살림하려니까 힘들어하고 아이들은 계속 할머니를 찾는다고 했어요. 부부 싸움도 자주 난다더군요. 며느리가 그러더래요. 어머님 없으니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와서야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알았나 보더라고요. 아들도 많이 후회한다고 하던데요. 어머님한테 너무 못했다고 이제라도 사과하고 싶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제가 필요할 때는 모른 척하고 이제 와서 필요하다고 하면 뭐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아팠어요. 그래도 제 아들인데 힘들어한다고 하니까 괜히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한 달 더 지나자 소식이 더 들려왔어요. 며느리가 친정으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아이들까지 데리고 말이에요. 아들은 혼자 남았다더군요. 그때서야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그 집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단순히 밥해주고 빨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집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돌아갈 생각은 없었어요. 한번 무너진 믿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기로 했어요. 해온 일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냉정한 건 그들이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한겨울이 되자 아들이 직접 찾아왔어요. 문을 열었을 때 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야윈 얼굴에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았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목이 메어 있었어요. 저는 문을 완전히 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든요. 들어와. 하지만 결국 들여보냈어요. 그래도 제 아들인데 추운 겨울에 밖에 세워둘 수는 없잖아요. 거실에 앉은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못했어요. 처음 듣는 사과였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되는 거니? 아니에요. 돌아와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놀랐어요. 돌아오라는 게 아니라 용서해 달라고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혼자 살림하려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진심인 것 같았어요. 며느리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너무 심했다고 사과하고 싶다고 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쓴 웃음이었지만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뭐해. 이미 상처받을 만큼 다 받았는데. 그때 밖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에서 내리는 소리였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 손주들이 뛰어들어 왔어요. 저를 보자 눈이 동그래지더니 품에 안겼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이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요. 할머니 왜 여기 있어요? 집에 안 돌아와요? 할머니가 해주는 밥이 그리워요. 아이들의 순진한 말에 눈물이 났어요. 며느리도 뒤따라 들어왔는데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그동안 어머님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지만 그래도 진심은 느껴졌거든요.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니? 다시 돌아와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끔이라도 연락하고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할머니가 너무 그리워해요. 아들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화를 계속 품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정말 제게 소중한 존재였거든요. 조건이 있어. 네, 뭐든지 들어볼게요. 나는 더 이상 너희 집 살림꾼이 아니야. 할머니고 어머니지만 종이 아니라는 거야.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내가 아플 때는 곁에 있어줘. 혼자 병원에 가지 않게. 네, 꼭 그럴게요. 아이들이 제 품에서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서로를 존중하면서 말이에요. 그럼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네.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시작하는 거죠. 제가 주인인 제 인생을 살면서 말이에요.